지방선거 이후 여야 내부에서 대표 책임론과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내전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의 조기 사퇴 요구가 분출했고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에선 단체 사퇴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초전이 벌어진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말해서 잡음을 일으켰던 정청래 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단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정 대표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토가 나온 거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려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대표직을 조기 사퇴해야 하는 의견도 나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정 대표는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잘 들었다고 짧게 답을 했고요. 이재명 정부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정부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정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에서 지도부 사퇴론을 두고 공개 충돌했죠. 네, 당권파로 분류되는 3선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지도부 거취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공개 표출됐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다음 지도부가 총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다 같이 사퇴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조광한 최고위원은 곧바로 철없는 소리라고 맞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언제든 할 준비가 됐다면서도 지도부 선택을 요구하려면 110명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먼저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건데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25명 전원은 지방선거 참패 모든 책임은 지도부에 있다며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정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가겠습니다. 네. 자,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선거를 이긴 것이냐 진 것이냐,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제 의원총회 전날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 발언에서 또 큰 논란이 됐었는데 네. 어쨌든 의총 모두 발언에서는 대통령 17번 언급하고 단결 7번 언급하고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네.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한 사퇴론이 분출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선거 졌는데 우리 당 차원에서 더 많은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 그리고 정청래 만약 연임 도전할 거라면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중립성이 보장되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다시 이제 연임 도전할 거면 이제 공정한 당대표 선출을 위해서 사퇴를 그렇죠. 해야 된다. 예, 임미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그 재선 도전할 때 한 60일 남기고 사퇴하고 나서 다음 전당대회 치르고 연임 도전했었다. 그래야 좀 공정한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고 이제 선거 관련해서도 참패 이상의 패배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졌는데 지도부가 이 관리도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줄이어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전남 광주 시장에 출마했던 신정은 의원이 정 대표가 역대급 사무공천이라고 했지만 그 결과 과정이 굉장히 거칠었다. 공천 과정의 문제도 이제 콕 집어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총 끝나고 나온 정 대표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려고 따라 붙었는데 질문 다 하세요라고 했지만 그가 내놓은 답변은 이랬습니다. 자,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 잘 들었습니다. 어떤 입장이라도 좀 있으실까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24일 전후로 사퇴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 그것도 잘 들었습니다.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건.
1인 1표제 관련해서도 이견 목소리가 좀 나오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것도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잘 보도해 주십시오.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왜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당 대표를 여기까지만 할 생각인가요? 어머나 세상에. 아 그런 의미로. 아니 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네. 저럴수록 네. 당대표 아무리 당대표라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객관적인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심리 상태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일반적이면 저렇게 대답 안 하죠. 예. 그래서 참 짜증이 많이 난 상태인가요? 그렇죠. 지금? 그걸 감추는 게 내공인데 못 감추시네. 아, 쉽지가 않은 예. 상황, 심리 상태까지 예. 온 것 같다. 근데 뭐 어떻게 하실 거냐, 뭐 이렇게 계속 여쭤봐도 잘 들었다. 뭐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니까 말로만 잘 들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의총에서 사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나왔어요. 네. 하나는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당대표 사퇴. 두 번째는 연임 도전하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이런 사퇴. 예. 근데 둘 다 이제 사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머릿속에 스케줄이 있을 거고 연임에 대한 부분도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냐 싶은데 네. 행동은 연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그 G7 대통령이 가기 전에 정청래 대표를 안 불러서 논란이 됐었는데 네. 그때 대통령이 당부한 말이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정권 침해 부분들을 잘 수습해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 뭐였냐면 전북 갔어요.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곳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1인 1표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폐지 올리고 그리고 오늘 전남에 갔어요. 뭡니까? 왜 대통령이 좀 해라는 일은 하지 않고 본인 연임에 도움되는 일만 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왜 정청래 지도부의 사퇴 요구가 나오냐면 네.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자평했으면 안 돼요. 자화자찬을. 그러니까 서울은 안타깝고 전체를 봐서도 이겼지만 진 선거입니다. 소원거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면 당내에서 사퇴하라고 안 해요.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모주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잘했다고 자화자찬해버리니까 이거 상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대통령이 며칠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리고는 대놓고 그릇. 당신 그릇이 안 돼요. 야당 대표처럼 했단 말이에요. 제사보다 재법에 신경 썼어요. 딴 마음 먹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안 됐던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응수를 어떻게 했어요? 정권은 좁다. 국민은 영원하고 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게 이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의 이 말하자면 감정을 네. 건드는 거지. 자격이 안 된다. 이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네, 있어야 네. 된다. 아. 그래서 저는 네. 정청래 대표가 뭐 수습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17번 하고 단결했지만 두 번 안 속죠. 근데 연임을 생각하고 있으면 선거 졌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연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선거 진 나가야지. 선거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청래 대표 그렇지. 입장에서는 그 이긴 선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예. 대표 입장에서는 연임을 생각한다면 네. 중간에 선거 관리 때문에 사퇴를 하더라도 선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모습은 연출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곡하게라도 이겼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문제는 이 대통령 순방과 관련한 뭐 공항에 나가는 거의 여부, 네. 당일에 전북을 가는 거, 정권은 짧다, 뭐 이런 게 이제 연이어 이어주는 것은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대통령한테 들이대는 느낌이잖아요. 네.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지금 대통령 왜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또 만들었어. 벨기에 갔더니 갑자기 정권은 짧다. 예. 근데 보통 정권보다 당권이 더 짧지 않나? 당권은 스쳐 지나가는 거지. 정권에 김용민 비해. 의원이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당권은 썼죠. 짧다라고. 썼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당원은 영원하고 뭐 당권은 짧다 그랬죠. 김용민 의원도 이번에 나온다는 대표 나가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언급 좀 해주세요. 그럼요. 모셔야죠 또. 국민은 영원하다 해서 그 국민이 과연 모든 국민일까? 네. 근데 이게 딴지 게시판에 글을 정청래 대표가 올리면서 저는 그 국민은 네. 민심의 척도인 음. 저는 딴지의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딴지의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국민들이다. 민심이 민심이고. 천심이고. 민심의 척도가 거기다. 그렇죠. 딴심이 천심이다. 그래서 딴지가 하늘이네. 뭐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민심의 척도는 딴지 게시판을 봐라. 그리고 본인의 얘기를 딴지 게시판에 올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현 정권이 짭다고 해버리면 사실상 결혼식장에 가서 아니 장례식장에 드레스 입고 가는 느낌이거든. 장례식장에 드레스를 입고 하여튼 하는 느낌. 늘상 쓰는 표현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데 네. 천자문도 바뀌었네. 하늘천 딴지네 그럼.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놓고 지금 정청래 대표의 편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잖아요. 실제로 뭐 편 들어줄 만큼 잘했다고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패배했다라는 자평이 나오는 가운데 이 책임의 원인이 단순히 지도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된 거니까 이제 그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기는 있을 텐데 이제 그분들도 정청래 연임은 아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아 있어요. 사실상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이게 다 나 때문 아니잖아.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또 친청파라고 불리는 분들은 공격을 방어하고 있어요. 사실 뭐 대표적으로 최민희 의원이라든지 네. 뭐 친척파 아니랬죠. 김영환 본인이 엄청 내가 세게 바보냐고 극명 알았어. 극명 최민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극명임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를 비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왜 갑자기 송영길 의원을 공격해요?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다고. 그러면 그게 극명인지 친척인지 모르겠으나 사실 행위 자체는 그렇고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인데 이분도 참 희한해요. 전 의원이긴 하지만 이제 전북도지사가 됐으면 행정관인데 네. 왜 그 송영길 의원을 윤리위에 해당 행위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당에서 좀 다르고 좀 불편한 소리를 하면 해당 행위예요. 그래서 그런 그립을 짜고 지금 정청래 대표를 옹인을 하고 있으나 사실 대통령을 이기겠다고 덤비면 사실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동조를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총선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과 원인이 정청래 대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수치적으로도 이겼습니다. 근데 그 과정 뭐 이제 아까 신정원 의원 얘기했는데 공천 과정의 매끄러움이라던가 갈등 관리나 뭐 연대 연합에 있어서의 뭐 유연함이라던가 아니면 접전 지역 대표로서 가지는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는 어려울 거고 네. 그러면 이번 새로운 당대표는 더 어려운 집권 중후반기에 총선을 지휘할 사령탑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공격수의 역할은 탁월하지만 사령탑으로서는 약간 물음표가 될 수 있는 네. 약간 클린스만적인 그런 월드컵이니까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 해남 진도 완도를 지역구로 하는 박지원 의원이 제 얘기하면 박지원 의원이 지금 2명이에요. 예. 그래서 나이 많은 박지원 의원이 군산 말고 억울해도 연임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좀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닌가라는 개인은 생각이 억울할 수 있으나 억울할 수 있어요. 지금 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사퇴하는 게 맞다. 네, 그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퇴는 아니고 그러니까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게 맞겠죠. 도의상 지금 연임 도전 안 할 거면 사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달 이제 남았으니까. 그분 말씀은 뭐 제가 어딘가 아마 듣기로는 지도부 지금 총 사퇴하고 연임 생각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걸로 아마 제가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지도부 총사퇴 및 그쵸? 연임 도전 안 하겠다 선언하라 이제 그런 요거였죠. 거였던 것 네. 그게 이제 제도권 정치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아무리 지금 여당 대표고 4선 의원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인생 역정을 봤을 때 그러한 성정을 가진 분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무조건 고일 거예요. 고. 학생운동도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하셨던 분 아닙니까? 네. 남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써서 대사관을, 극명하게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셨던 물리적으로 네.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걸 그냥 페북에 올리셨죠. 네.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고를 할 거다. 뭐야? 네. 대신 그 결과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뭐 간다. 강성 여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나는 간다. 당원 중심주의로 간다. 이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 메시지가 먹혔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당원들은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보고 계속 이제 그들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뭐 새롭게 던진 화두들이 있잖아요. 네. 의총 공개하자. 이제 이런 것도 사실 또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인 1표제 관련해서 사실 당내에서 해보니까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뭐 이제 굳이 따지면 뭐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뭐 김남희 의원, 뭐 전현희 의원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냈었는데 네. 그 기사를 이렇게 링크하면서 또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1인 1표제 문제 뭐 전대 내관되나 민심과 괴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전현희 김남희 의원의 기사를 올리면서 이제 저격을 한 거죠.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 민주당 대의원하고 일반 권리당원하고 표가 똑같아요. 20대 1. 그렇게 전당대회 한 적이 있나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나요? 적용을 했나요? 이번에 이제 이번에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했었죠. 20대 1 이제 계속 줄여왔어요. 줄였죠. 예. 그래서 20대 1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1대 1로 가자라는 공약이었고 조금 미뤘어요. 이 논란이 됐던 건 본인 선거에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그때 있었죠. 아, 그러네. 정청래 대표가 또 할 거면서 본인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반대해서 잠깐 멈춰 있었는데 이게 지방선 끝나자마자 말하자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 빼고 당무에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얘기하는 건 1인 1표 안돼가 아니에요. 당에서 1인 1표제 안돼가 아니에요. 저도 1인 1표제는 방향성 맞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안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지금 김남희 전현희 의원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원의 대표성 자체가 현재 떨어져요. 1인 1표제가 되면.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보정해 줄 것이냐. 이런 걸 좀 숙고하고 가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단은 본인이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중간에 이제 선거 때문에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본인 있을 때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거든. 근데 사실 보면 이해 충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선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룰이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룰로 바꾸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고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도 평가지만 앞으로 총선과 지지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외연 확장을 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지 않았냐. 사실상 표를 뜯어보면은 보수에 대한 지지세가 많다. 장동혁 대표가 저 난리통을 치고 저런 수준 낮은 당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표가 많았어요. 네. 사실 돌이켜보면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 표차 얼마 안 났습니다. 그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정도 4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전 지방선거에서 정성을 다해야 됐었다는 대통령 말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연 확장을 통해서 왜 당을 운영해야 되냐? 총선에서는 더더욱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지층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총선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지지권이 안 돼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외연 확장성 지도자가 아니다고 이제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한테 넘겨주는 게 당을 위해서 좋은데 본인 살자고 지금 다 죽자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그렇죠. 내란 심판이랑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저는 요것만 딱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 근데 이제 내란 심판의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 뭐 성공인데 그럼 너희 정부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성공인데 거기서 뭘 할 거냐 여당 프리미엄 말고 이걸 제시하는데 좀 실패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전국적 쟁점을 제시하는데 당 대표가 지역별로는 있죠. 전재수가 뭐 김부겸이 각자 하는 건 있었지만 정원호 시장은 사실 그게 후보는 그걸 좀 실패했고 그래서 생각하는 그러면 정청래가 그리는 미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원 민주주의랑 검찰 개혁 이 양툴로는 예. 선거를 못 이기는데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정청래 대표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내가 사실 이게 부족했는데 우리 당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 부동산 문제 이렇게 잡을 거다. 뭐 이런 국가 균형 발전 이렇게 잡을 거다. 청년 실업 문제 이렇게 잡을 거다라는 비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더 이제 영토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거 당내 아닌가. 선거에선 그게 유리할 수 예. 있다고 판단한 네. 거겠죠. 뭐. 네. 그러니까 당내 선거고 특히나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당원한테 호소할 수 있는 길은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진짜 당대표 할 사람이 누구야? 누구가 더
원래 전통 민주당과 가까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누가 찐이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의 약점이잖아요. 뭐 그건 다 인정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물러설 수가 없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집권 1년 차에 이런 거는 진짜 그거는 저도 보는 초식이긴 합니다. 윤석열 한동훈도 이렇게까지. 이러지 않았고 네. 김무성 대표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하면 가만히 그냥 다시 후퇴하고 막 이랬었죠. 심지어 대통령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해요. 국정 지지도 높아. 네. 근데 2년 차에 여당 대표가 막 들이대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도 대표란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책임을 억울해도 져야 되는 자리고 정치 상황이 그렇게 변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텨버리면 사실 제가 말했잖아요. 총선 재집권까지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정청래 대표 이 연임 문제가 앞으로의 진보 진영과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니까요. 여튼 뭐 네. 저 정청래 대표가 24일 전후로 아마 일단은 사퇴할 걸로 보인다는 보도들이 좀 있던데. 예, 그러니까 24일쯤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하는데 네. 그 시점을 즈음해서 사퇴를 할 것이다라는 JTBC 단독 보도가 있었고요. 네. 선거가 끝나도 여론조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차기 당대표도 그 여론조사가 당대표 계속 여론조사가. 나와요. 이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전체 지지층 놓고 봤을 때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24, 18.4, 15.8%가 나왔고 이제 가운데가 진보층, 맨 오른쪽이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김민석 총리 지지율이 이제 확 뛰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이제 송영길, 정청래도 순위가 바뀝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예. 그런데 진보층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혹시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나 뭐 이런 데서는 정청래에 대한 선호가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겠군요. 네. 자, 하여튼 김민석 총리의 지지세가 현재로서는 뭐 여론조사 상으로는 예.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다. 앞서 또 스트레이트 뉴스인가 여론조사 하나 있었고 네. 조원 CNN가 있었고 네. 요거 미디어 토마토 있고 오마이뉴스에서도 했는데 네. 네, 대략적으로 비슷해요.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김민석 1등, 정청래 2등, 뭐 송영길 뭐 3등, 뭐 우원식이 있고 이제 요런 흐름이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오마이뉴스에서는 김민석 34.8, 정청래 20.3, 우원식 14.3, 송영길 13.8%가 나왔습니다. 네. 양자로 결국 이제 갈 텐데. 양자 여론조사는 김민석 총리가 네. 꽤 높게 나와요. 네. 또 전체적 흐름이 그렇고 일단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뒤에 이 김민석 총리를 민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네. 그래 이미지를 주다 보니까 아마 그 효과로 가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저 여론조사 안 믿을 거예요. 왜 안 믿냐? 당원은 내가 갑이다. 지난 박찬대 그 후보랑 싸웠을 때 네. 내가 압도적으로 당원에서 이겼고 거기에 네. 1인 1표 내가 실시했고 조국혁신당 안고 있고 김어준 씨도 있고 네. 내가 이 뭐 여론조사하고는 별개로 내가 세대결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뭐 이렇게 서로 맞선다는 느낌은 없었을 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좀 당원들이 오해를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청래 당시 후보를 믿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당원도 있고, 예. 뭐 당원들은 또 아니 박찬대 후보를 대통령이 또 내심 생각하는 이런 후보가 있어서 거의 중립지대에서의 대통령의 입지였다고 하면 이번 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이제 전혀 다른 곳에 서 있기 때문에 느낌적인 느낌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브한 것 같아요. 당원이 바보입니까? 당원? 그때 예? 당원이나 지지층이 이 투표에 전당대회 투표를 할 정도의 분이라면 그때 당시에 작년 7월 8월이잖아요. 박찬대라는 분이 출마를 했었는데 네. 박찬대가 누구야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저희가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냐고요. 뭐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뭐를 띄워줬네 뭐 어쩌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럼 당원이 그래도 정청래 의원과 사이가 좋으니까 모르겠다 우리 자유투표하자 이랬단 얘기예요? 약간 근데 그건 아니지. 아니 저희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이번에 대통령의 구두 개입에 비하면 그때 개입의 수준이 약했다. 그거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네. 거의 뭐 직접
직접 개입에 가깝죠. 꼭 이제 그때는 좀 애둘른 이제 네. 구두 개입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놓고 사실 민주당원들은 뭐 당연히 박찬대가 명픽이지라고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또 일부 스피커들은 꼭 네. 그런 것만은 아니야. 정청래도 명픽 중에 하나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긴 반대까지는 했었죠. 강한 반대가 그렇죠.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더 저를 대- 설득 안 하셔도 돼요. 대통령과 가까우냐 정도 경쟁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척을 지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그건 선호도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박찬대를 그렇죠. 선호하지만 네. 정청래라고 해서 뭐 그렇게 네. 뭐 이런 정도였다면 네. 지금은 아니 되옵니다로 네, 바뀌었다고 봐야죠. 이제 그때도 근데 이제 하여튼 1순위는 박찬대, 2순위가 정청래인데 어쨌든 1순위는 1순위인데 안 먹히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죠. 네. 네. 하여튼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에 대한 지지세는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본인 스스로 무덤을 파버린 게 정권은 짧다 이 단어가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셌습니다. 네. 왜냐면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원하고 뭔가 우리들의 어떤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좀 그런 강한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정권은 짧다면 강한 건 좋은데 대통령까지 끌어내리는 느낌? 대통령한테 맞서는 느낌? 그러면은 안 되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겠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당원들이 갈 가능성이 큰 게 지금 여론조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수습이 안 될 부분들이 이게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셌죠. 근데 짠하고 나타난 사람이 김민석 총리입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이재명을 지키자는 프레임으로 가버리면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도가 이재명을 지킬 사람, 네. 이재명을 안 지키는 이런 구도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 어려워요. 네. 다만 이제 또 민주당의 당원 당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또 큰 스피커들이 어떤 태도를 그러긴 취하느냐도 상당히 또 영향을 많이 주겠죠. 저는 이제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정청래라는 분의 세력이 세구나 그거를 자인한 것 같아서 선거 전략 전체로 볼 때는 저는 높은 점수 드리기가 어려워요. 대통령의 구두 개입이 어디까지 해야 할 수 있느냐는 그거는 떠나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그럼 대통령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동급으로 싸우는 게 되잖아요. 프레임이. 이 전당대회는 이재명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싸우는 것 같잖아요.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말렸을 것 같아요. 저도 말렸을 것 같아요. 네. 또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게 또 네. 대통령의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아, 대통령 지지율. 그것도 당연히 전당대회 영향을 미칠 텐데. 좀 많이 빠졌죠. 예, 최근 이제 KSY에서도 이제 9% 포인트가 빠졌고 오늘 나온 NBS 전국 지표조사 결과에서도 9%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57%가 나왔습니다. 거의 10%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훅 빠질 수가 있나? 예. 뭘로 지금 이례적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순방 가서 네. 이례적으로 또 그 X에다가 어떤 유감 사과문을 국민께 죄송하다. 게재한 게 이게 한 3-4% 출렁이는 것들은 좀 못한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보완하면 되는데 이거는 네. 이제 말하자면 화를 내신 거거든. 뭐 한 거야 도대체?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보수의 표집이 이번 선거 이후에 좀 여론조사에 활성화됐을 수도 있으나 네. 실상 우리 진영 내에서 지방선거의 책임을 묻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기간에 기분 나빠한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투영된 수치라고 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승리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뭐 한 1, 2주는 가는데 다시 이제 회복할 가능성은 커요. 선거 자체가 이제 좀 잊혀지고 네. 전당대회로 이렇게 넘어가면 네. 사실 이게 다시 이제 반등할 거라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빠졌지만 대통령 지지율도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위험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있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얘기했을 때는 뭐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선거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가장 큰 원인 제공자긴 하지만 네. 대통령도 몇 가지 발언들 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위기 관리 능력을 굉장히 잘 보여줬단 말이에요.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게 네. 뭐 원유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반도체 문제가 됐든 굉장히 그런 걸 잘 보여줬고 그리고 새로운 의제들을 되게 많이 던졌어요. 그게 뭐 잘 되진 않았지만 뭐 어쨌든 광주 전남은 통합을 했다든가 예. 뭔가 있었는데 요즘 지금 뭐 추진하지? 라고 딱 질문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계속 어떻게든 누르려고 하고 주가는 부양을 했는데 네. 이게 약간 서로 위태위태하다는 신호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그 지지율 연동이 좀 많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 됐든 그게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정책이 됐든 다른 의제가 됐든 다른 의제를 가지고 국정 운영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과제가 이재명 정권한테 지금 던져져 있다. 그런 시도로도 좀 받아들일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선거 국면에서는 뭐 예를 들어 대구나 이런 데서는 조작기소 특검 좀 속도 조절해 주세요. 도움 안 돼요라고 했었는데 이제 사실 대통령이 선거 전후로 관련 메시지는 계속 내고 있긴 하죠. 이제 이런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방송 직전에 나온 갤럽 조사에서도 57%. 대통령 지지율이 7% 포인트가 7%. 하락을 했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60% 아래로 떨어진 게 4개월 만입니다. 아, 그래요. 7% 떨어져서 57%. 그래도 높지만 네. 어쨌든 60 아래가 4개월 만이다. 네. 왜 떨어졌는지 이런 것도 좀 보통 물어보지 않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부정평가 이유를 묻는데 네. 1등이 부실 부정선거 선관위 문제가 꼽혔고요. 선관위 문제. 네, 그다음에 2등이 그게 경제 있을 거예요. 민생 고환율, 3등이 부동산 정책이 꼽혔습니다. 아, 선관위, 고환율, 부동산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순위에 꼽혔다. 네, 그리고 4등이 이제 본인 재판 회피가 있었고요. 반대로 긍정 평가 이유로는 제일 잘한 거 경제 민생, 두 번째 외교, 세 번째 전반적으로 잘한다, 네 번째 소통, 그리고 뭐 유능함, 서민 정책 복지 등이 꼽혔습니다. 네. 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꽤 많이 의미 있게 빠진 것 이거 어떻게 이제 다시 회복할지는 대통령도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이 네.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해외만 나가면 지지율 올랐는데 그죠? 네, 조용한 얼마나 겁니다. 좋아요. 네. 나가면 안 보이면 지지율이 올라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떨어지고. 나가서 3% 올려놓으면 들어와서 6% 까먹고 아하. 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도 나갔을 때 좀 약간 빠진 적도 문제가들이 좀 있었죠. 왜 뭐 이렇게 어디 안 가고 뭐 병품샵 편집샵 그쵸. 갔다가 그거는 문제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킨 이제 거구나. 현지 언론에서 보도 나오고 아하. 뭐 가서도 뭐 날리면 터지고 그런 걸 뭐 기억을 하고 즐거웠죠. 네. 자, 자, 그리고 장례식 이제 늦게 가고. 국민의힘 한번 가볼까요? 네, 국민의힘 어제 국민의힘 최고에서도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비공개 의총에서라도 이제 네. 사퇴하라고 했지 여기는 이제 공개적으로 나가세요 이제 소리가 네. 나왔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도부 재신임론 주장하면서 전원 사퇴합시다 제안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아니, 철없는 소리 아니요. 논쟁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단둘이 조용히 합시다. 비공개 회의 단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하시지 않는 분들께서 여기에서 당이 아니라 개인의 계파를 위해 뛰려고 합니까?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하여튼 눈에 띄는 거는 장동혁 대표의 사람들 집중시키는 스킬 대단하다. 아, 잠깐 중간에 포즈 두는 거. 아, 이건 참 대단한 스킬이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버퍼 걸린 줄 알았잖아요. 조광한 최고. 와, 철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네. 이거는 정말 옆에 있는 최고위원한테 앞에다 두고.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 얘기는 예. 이분이 58년생이고 우재준 최고위원이 88년생인데 나이로 누른 거예요. 꼰대짓 한 겁니다. 그리고 미성숙하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그럼 정치적으로 성숙해서 저런 말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개인적으로 뭐 얘기하자. 과거에 의총에서도 정성국 의원하고 한번 대거리가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 분이란 말이죠. 예.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민주당에서 예. 왔어요. 예. 참 뭡니까 이게? 네. 민주당에서 그래서 오래 못 있었어요. 좀 어떻게 좀 해봐. 좀 오래 있지 않았어요? 오래 있었지. 남양주 시장까지 하고 이제 무슨 아니 그러니까 평민당 때부터 계시던 분 평민당이지 맞아요. 그렇지. 끝까지 못 있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만큼 자질이 안 다시 갈 된다는 수도 거죠. 있어. 안 받아요. 저희 엊그제 모셔서 인터뷰했잖아요. 조광한 최고. 근데 저도 좀 정치의 품격 자체를 따졌을 때 나이의 그 어떤 차이를 떠나서 그 면전에서 철없는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제 손해볼 게 없고 갈 때까지 간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막 하는 느낌이에요. 본인이 있다고 생각할걸요? 아니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개인적인 판단. 그래서 아니, 조광한 별로 좋아 보이지 이분들은 않아요. 지금 최고위원 그만두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월드컵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JTBC. 그만두자고 사퇴하자고 아무래도 안 사퇴하지. 안 하죠. 그러니까 자꾸 잠실 가서 뭐 복면하고 누가 사진 찍어주고 그거 올리고 뭡니까 도대체. 저는 이 소란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철저하게 유체 이탈 화법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투표용지 부족 사태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동혁 대표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분은 어제 또 한 번 정책 실책을 한 거예요. 본인도 의원이긴 하지만 그 11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당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당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하고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을 지켜주는 원내가 도대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 딱 한 명 있어요. 박준태 의원 정도 아마 도와줄 텐데 그다음에 이제 김민수 조광한 아니에요. 뭘 하겠어요. 오늘도 통상 업무예요. 오늘도 통상 업무야. 일정이 없어. 그래요? 마스크 쓰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월드컵 본다니까. 통상 업무예요.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 갑자기. 네. 자, 참 미안합니다. 참. 너무 보고 싶긴 해. 네. 뭘 봐요? 월드컵.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론조사가 있더만요. 지방선거 최대 패자가 누구냐? 네 명이 딱 나오죠. 아까 전해드렸던 그 미디어 토마토에서 했던 조사였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최고의 패자가 누구냐? 1등이 장동혁, 2등이 정청래, 3등이 조국이었습니다. 4등이 이준석. 네. 이거라도 1등 했네. 아, 장동혁 좋겠네. 이준석이 좋아. 아니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왜냐면 그 160명인가 출마했는데 한 명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명. 예, 근데 그 당은 3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좀 사퇴하기가 좀 약간 머쓱해가지고. 아니, 그거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최하위를 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충격이었어. 녹색당과 여성의당에 그래도 김정철 후보는 정의당과 여성의당. 죄송합니다. 정의당과 여성의당. 근데 야 1%가 안 나왔잖아. 그래서 상당히 놀랐어. 김정철 존재감이 후보 너무 경쟁력이 없다. 근데 개혁신당이 아마 서울 광역 비례는 3점 몇 프로인가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편 다 오세훈 시장한테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그러니까 하는데. 거의 단일화됐다. 그렇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지국 비호 뭐 이런 뭐 뭐라고요? 뭐지? 그런 거 만들지 마. 그런 거. 사자성 그런 거 너무 하여튼 꼰대 뭐 같아. 그런 네, 여튼 최고 패자 가장 크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패배를 한 사람이 장동혁입니다. 정청래. 솔직히 30% 25%인가 그랬죠 수치가. 네, 30.3%가 장동혁, 정청래 25.6. 네, 그다음 조국 대표가 11%인가 뭐 10%인가 그랬는데. 오차범위 내에 있네. 그래서 그거를 무협지에서 보통 양패구상이라 그래요. 양패구상이요? 네, 양패구상이란 말이 있어. 싸우다가 둘 다 졌어. 둘 다 패해서 둘 다 상처를 크게 입은 거를. 그러다 이제 옆에서 주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택처럼. 자, 그럼 여기서 최대 승자는 누구냐? 최대 승자. 한동훈. 넷 중에서? 아니 그 한동훈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동훈이요. 한동훈이죠. 유이동. 아니 유이동. 저는 사실상 유이동은 3등. 유이동이 3등이에요? 왜 3등이냐면 네. 그냥 저 수치 보세요. 장동혁 1등, 정청래 2등, 조국 3등이에요. 네. 그러면 조국이 3등이란 건 유이동은 3등급 정도. 오케이. 인정. 3등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은 경쟁 구도가 장동혁이 왜 1등이냐면 한동훈 의원이 1등인 거야. 그래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정청래 오세훈 2등인 거지. 서울이니까. 그 설득력 있다. 그렇게 있네. 합리적이죠. 써먹어도 돼요? 그렇게 써먹었어. 마음껏 쓰세요. 이따 딴 데 가서 할게요. 한동훈, JTBC에서 해야지. 오세훈 유이동. 한동훈, 오세훈, 유이동 순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승자다. 같아요. 훌륭하네. 알겠습니다. 뭐 대체로 다 동의해 주셨으니까. 4등은 누굴까요? 이준석 저는 안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김상욱 울산시장. 네, 왜냐하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박맹우 후보를 컷오프를 안 하고 경선을 붙였으면 무소속으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김두겸, 박맹우 표 합치면 김상욱 후보보다 많아요. 그렇지. 저긴 단일화 안 해서 민주당이 이긴 거거든요. 그 제가 항상이 아니라 지방선거 하면서 그걸 꼭 주장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지도부가 하나 그냥
뻥 차버린 게 그 울산시장 선거란 말이에요. 박맹호 전 시장에게 너무 거칠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송원석 당시 원내대표가 미안하단 말까지 했어요. 박맹호 선배님 당에서 그런 것을 송구 뭐 이런 것까지 했어. 단일화가 안 되니까. 그만큼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원래 박맹호 의원 그런 걸 원했겠죠. 김상호까지 떴을 때는 남구 나 주라. 나 지난번에도 단일화 해줬다. 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이 마인드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걸 주기 싫었을 거고. 그건 좀 그렇지 근데. 그렇죠.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냥 컷오프를 안 하고 경선을 붙였으면 그렇지.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줬으니까. 자, 아무튼 그리고 장도혁 대표는 네.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네.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 개혁파, 뭐 대안과 미래 의원들은 정점식 새 원내대표 만나서 제발 장동혁 사퇴 안건으로 올리는 의총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점식 원내대표 주말까지 고민하겠다고 했고 네. 한동훈 대표도 이제 본격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향한 저격을 시작했습니다. 뭐랍니까? 들어볼까요? 네. 그분이 없으면 더 집중됐을 거예요. 그분이 있으니까 제대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보수는 재건돼야 하고 그 보수 재건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이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네, 재건의 걸림돌이다라고 직격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 취임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난을 보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정정식 원내대표는 저기 임기 내내 고민만 할 것 같고, 사실 한동훈 의원은 계속 입만 아플 것 같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는 나갈 생각이 1도 없어요. 그 다음에 쫓아낼 방법이 제가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년 임기를 7월인가 8월까지는 8월 26일에 됐어요. 네, 8월 26일까지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임기까지는 하는데 공천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공천권을 지지 않으면 임기 연장이 필요가 없어서 아마 연임에 대한 판을 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연임에 대한 판을 깔지가 기대된다. 네. 거의 기행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연임한다고 여기도 연임하고 그렇게 아니요, 그럴 것 쌍대 같아요. 이론으로 가기는 그럴 좀 것 같아요. 어려워요. 우리는 연임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당 내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PK 의원들의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부산 경남. 네, 왜냐하면 PK. PK. 왜냐하면 TK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등판해서 김부겸 돌풍도 잠재웠어요. 끝났는데 PK는 어쨌든 부산 어쨌든 꽤 구청장 많이 넘어가고 울산에서 뭐 그렇진 않았지만 경남도 상당히 그러거든요. 하다못해 그 경남 서부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점식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도 그렇죠. 통영시장이 민주당이 됐어요. 물론 예전에도 한번 되신 분이긴 하지만 아주 아깝게. 8년 전에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그러면 이대로 안 된다고 볼 거예요. 다음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다음 총선의 사령탑이 누구냐. 근데 북갑에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러면 사령탑을 바꿔야지. 지금 자기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람을 바꿀 리더를 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그러면 과거 친윤이었으나 앞으로 친한이 될 수 있다.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수신호가 이제 좀 오고 가겠죠. 더 나가요. 그거보다. 네. 몰랐지? 나 숨어서 나 숨어 있었어도 사실 내 있어. 마음은 널 그렇지. 향하고 있어. 그런 게 있고 근데 이건 뭐 웃자고 한 얘기고 저희 원내대표 1차 투표의 이제 비율과 또 이제 결선에서의 비율까지 생각해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당선은 정점식 의원이 되셨는데 본인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내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는 미리 이제 말씀하시긴 거긴 하지만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긍정적이고 장동혁 대표의 대표직 유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수렴해서 당을 운영하겠다, 원내를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당이 변할 수밖에 없고 서영주 소장님의 예측과는 달리 조만간에 뭔가 바뀔 수밖에 없다. 당 지도부가 저렇게 홀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일정이 없어서 통상 업무를 평일에 저렇게 며칠씩 올리고 하는 거를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은 저기 의원회관에서 어디 몇 호실이 들어간지 나왔죠? 예, 10층에. 예. 10층에요? 거기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좀 가까운 쪽이에요? 예, 거기 이제 전용기 의원 방이었는데 네. 전용기 의원이 빼주고 같은 10층으로 올리고 뭐 이렇게 됐다는데요. 예. 아니면 인근 의원들이 혹시 뭐 좀 가까운 분들이 좀 있나요? 배현진, 김형동 그런 그 분들이 친한계가 그 같은 한 층에 둥지 틀었다 이제 이런 예, 뭐 기사들이 그렇게 이제 나왔죠. 돼 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전용기 의원이 불편했겠죠. 네. 그래서 옆으로 가고 네. 뭐 그랬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 일이니까 네. 뭐 윤희숙 대표 잘 알겠지만 구도상으로 보면 장동혁이라는 그 정치 네. 야당 대표가 지난 1년을 어떻게 버텼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네. 나갈 일은 난무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나가겠죠. 진짜 뭐 손으로 끌어내서 내동댕이 쳐도 다시 들어와서 당대표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본인의 이제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네. 원내에서 정점지 대표가 흔든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까요? 그냥 외롭게 한 2-3명 거닐고 본인 어디든 뭐 다닐 것 같아요. 그래요. 자, 하여튼 국민의힘 상황들은 살펴봤고요. 국민의힘 토크만 하면 루즈해져서 미쳐버리겠네요. 네. 물러나지 않는 자와. 여야가 약간 거울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오늘 맞아요. 여당과 야당 모두 당대표를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분출되기 시작했는데 일단 뭐 장청래 대표는 애초에는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장동혁 대표도 기자들 질문에 내가 왜 물러나냐 데이터를 봐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정작 이제 의원들과 마주한 자리에서는 의원들이 면전에도 대고 사퇴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또 다른 장동혁이고 장동혁 대표는 또 다른 정청래다. 정청래 대표 거기까지 추락한 겁니까? 네. 지금 비슷해졌어요 수준이. 장 소장님 마음속에서 장동혁은 거의 뭐 받순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당에서 취급받는 거를 보면은 정청래 대표도 만만치 않다. 솔직히 당대표 앞에서 당신 그만둬 이렇게 직접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나 최고위원회의나 의원총회에서 그런 모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양당 대표의 리더십이 거의 붕괴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참 비극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혼돈스러운 시간이 좀 지나면 양당의 리더십이 좀 뭐 바뀌고 새롭게 정립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방송하는 입장에서 너무 좀 즐거운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템을 계속 제공해 주니까 너무 즐겁고 또 이런 시간이 지나가야 제대로 좀 리더십이 서는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불과 6월 2일까지만 해도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의심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정청래 대표 여기까지 몰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좀 비판을 한 게 이게 이제 영향 미쳤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고 그게 뭐 당무 개입이니 아니니 이런 논란은 차치하고 대통령은 이미 작심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지금 굉장히 특이한 선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면은 뭐 9대 8 뭐 이렇게 나오면은 두 양 정당에서 다 책임론이 약간은 나오다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된 적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곳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고 한쪽은 표정 관리하고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절묘하게 모두가 다 누구도 승자도 없고 웃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오늘 그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 승리를 누가 했냐 이거를 물어보니까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1위가. 그 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패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최대 패자다. 다음이 정청래 대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국민의힘이 승리했어. 근데 패자는 장동혁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 두 당대표가 이 새로운 지금 정치의 뉴 노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뉴 노멀입니까 이게? 네, 뭐냐면은 하나는
김어준과 고성국으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의 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정당이 모두. 이게 누가 더 옳고 그르고 뭐 어떻게 김어준하고 고성국을 비교하냐 뭐 이런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그냥 모양새가 딱 그래요. 한쪽은 김어준, 딴지일보 가가지고 또 글 쓰고 오늘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쪽은 고성국. 그래서 그들만 잡고서 내가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라는 데칼코마니 같은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선거에 졌어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격렬하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적표는 12대 4예요. 물론 뭐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 좀 많이 뭐 의석을 찾아오긴 했지만, 근데 민주당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까 예를 들면 대통령도 이길 수 있는 데를 맞아요. 패배했으면 진 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상징적인 곳에서 졌잖아요. 상징적인 곳. 서울. 그리고 평택을, 부산 북구갑. 여기에는 대통령이 피간 사람들이 출마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다 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 선거 전략을 짜지 못했다. 그런 것과 좀 결합이 돼가지고 상당히 충격이 컸던 것 같고, 특히 서울이 막판에 아침 7시 13분부터 역전당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솔직히 방송 전에, 우리 지방선거 전에 역시 지방선거의 꽃, 서울시장 누가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계속 그 분위기를 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당연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지방선거 전에 보면 10% 차이 나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패널들 중에서 이게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이긴다라고 전망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기니까 그 충격이 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평론가도 역시 서울이라고 보십니까? 이 정서적인 패배감. 그렇죠. 네. 서울. 근데 이게 4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데칼코마니 같은 게 뭐냐면은 4년 전에 국힘이 12, 민주당이 5였거든요. 근데 그 5가 그 호남 3개랑 경기랑 제주였어요. 네.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은 4예요. 그럼 12대 4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뒤집어진 그리고 거죠. 그때는 경기도였고 이쪽은 이번에 서울이었고 그리고 경기도도 새벽에 5시 반에 뒤집어졌고 이번에 서울은 7시 반에 뒤집어졌고. 그때 박빙이었죠.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경기도로 내줬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초상집이었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의 패배 충격은 사실은 그때는 뭐냐면 그때 2022년에 경기도는 질 수도 있겠구나. 여기가 왜냐면 밭 자체가 민주당이 원래 유리한 것도 있고 김은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뭔가 유승민은 찍어내고 해가지고 여권 분열이 있었고 당시에 국힘의 분열이 있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이번에는 그럴 요인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의 이 패배가 충격적인 건 너무 압도적으로 앞서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패배를 한 거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네.